계속 이어서 213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석 다 잘 알고 계시죠? N극과 S극이 있죠.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하게 되죠.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당연히 많죠.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석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곳, 아주 뜨거운 곳에 놓게 되면 자력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자법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4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난다? 맞네요. 1번에서 맞네요. 2번 교차하지 않죠. S에서 N? 아니죠. 자기력선은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자석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 자석 딱 보게 되면 여기 막 선이 막 이렇게 보여요? 이거 보이신 분은 지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가봐야 되죠.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답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자기회로에서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이유. 자기회로에서 강자성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터라든지 이게 다 철심으로 되어 있고 전자석 같은 거 할 때 철로 되어 있는데 이 철이 강자성체인데 왜 강자성체를 이용하게 되느냐. 자기장의 힘을 잘 전달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투자율이 이제 크게 된 건데요. 자기저항을 감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기저항이 감소돼서 그런 거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로만 이루어진 것. 니, 코, 철, 망. 3번. 강자성체만 이루어졌죠. 자, 상자성체 한번 볼까요? 알, 백, 주산질, 알루미늄, 백금, 주석, 산소, 질소, 알, 백, 주산. 상자성체는 살짝,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자성체로 바뀌지 않는 것이 상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좀 반대 성질을 가지게 된 거. 극성이 반대가 되는 거. 반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저 3번 백금 아까 상자성체라고 불렀었죠. 3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중 상자성체에 속하는 것, 자, 철, 그 다음에 산소 들어가게 되는데 산소는 상자성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무트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반자성체에 해당하게 되죠. 다음 중 반자성체는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자성이 반대로 되는 거 구리, 이거는 반자성체. 아까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성체에 해당됐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역시 상자성체에 해당되고요.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반자성체에 속하는 물질, 여기 Ag, 은이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은 다 강자성체죠. 다음은 자기장 내에서 같은 크기의 자극이 존재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강자성체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강자성체 뭐예요? 니코, 철망 했었죠. 3번에 철이 해당하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내용 좀 보셔야 되는데 강자성체가 투자율이 1보다 아주 크고요. 자화율은 0보다 크고요. 상자성체는 투자율은 1보다 조금 크고요. 자화율은 0보다 크게 됩니다. 반자성체는 투자율은 1보다 오히려 작고요. 자화율도 0보다 작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지금 상자성체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 반자성체, 상자성체 설명하고 있는데 상자성체는 일단 자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 투자율도 1보다 크게 됩니다. 둘 다 1보다 크게 돼요.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화율은 0보다 크고 반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는 반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작다라고 대답한 1번이 옳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일은 뭐에 투자하는 겁니까? 휴먼, 사람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휴먼. 힌트 다 드렸는데 1, 2, 3, 4 중에 뭐 휴먼 하게 되면 HUMAN, 휴먼이죠. HM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율은 HM. 원래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외우기 쉽게 하는 겁니다. 헬리퍼미터가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바로 투자율의 단위가 됩니다.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 됩니다. 이거 원래 쿨롱의 법칙에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되죠.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가 되는데 자 이게 진공의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값이 6.33 곱하기 10의 4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뮤제로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넣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6.33이 나오게 되니까 이건 쿨롱 상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됩니다.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의 식으로 오른 것. 제가 조금 전에 썼던 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쵸? 4파이브제로 할죠. 2번 해당하나요? 그쵸? 2번이 맞는 거죠.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식 한번 써볼게요. 아까 힘 F는 어떻게 돼요? 9곱하기가 아니죠. 6.33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지금 문제는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도 1이라는 거예요. 1웨버예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있으나 마나 6.33이 그대로 힘이 되는 거죠. 6.33 곱하기 10의 4제곱에 뉴턴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 1번 놓을 수 있죠. 자,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뉴턴이 되는 자극의 단위.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근데 이거 문제. 자,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요. 왜? 무슨 말이에요? 또 거짓말 하려고? 제가 언제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자극의 단위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 줄은 1의 단위죠. 쿨럼은 뭐예요? 전기량의 단위죠. 뉴턴은 힘의 단위죠. 웨버가 바로 자극의 단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물어봤는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자극의 단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 웨버의 단위가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웨버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했었죠. 자기력 선속 자극의 단위. 답 4번으로 놓을 수가 있죠. 다음 중 자극의 세기가 m 웨버와 길이 l 미터인 자석에서 자기 모멘트 m을 나타내는 올바른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n극이 하나 있죠. n극의 힘이 이렇게 가서 s극으로 도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n에서 s극으로 가는 힘이 있고, 자, 이때 여기다가 제가 자극을 하나 놨습니다. 자석을 하나 놨어요. 이 자석의 세기가 Lm이라고 하게 되고 이 자석의 길이를 저는 L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받는 힘을 우리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게 되고요. 이것을 큰 M이라고 놓게 되는데 이 힘의 세기는 결국 자극의 세기에다가 곱하기 길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이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NS의 자극의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 M은 그냥 M 곱하기 L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저기 4번이 바로 올바르게 나타낸 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29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조금 더 풀까요? 너무 빨리 될 수 있어서. 자, 230번 가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1웨버의 자하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가우스 정리를 뜻하게 되죠. 가우스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자극을 어떻게 됩니까? 투자율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웨버를 진공의 투자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로 나누게 되었을 때 딱 여러분 계산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계산 숫자가 이렇게 될 거예요. 8 곱하기 10의 5제곱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정도 나오게 될 텐데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진공 중에서 8파이 웨버의 자하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력선 수, 가우스 정리에 따라서 8파이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로 나누게 되면은 요 파이 없어지게 되고 2 남게 되고 2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 되니까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전속 밀도를 나타내는 거. 전속 밀도는 반드시 제곱미터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3번은 자속 밀도고 1번이 바로 쿨롬 퍼 제곱미터니까 전속 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웨버 퍼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인가 물어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보죠.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요새 자동차 그게 아니라 자동차 중에서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위대한 교류의 아버지, 위대한 전기공학자 이름을 딴 테슬라라고 하는 이 단위는 무엇이냐면은 1테슬라는 1웨버 퍼 제곱미터를 우리가 1테슬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우리가 1가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1웨버 퍼 제곱미터, 즉 1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우스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1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가우스로 놓았을 때 이 만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이 되어서 만 가우스를 우리가 1테슬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서 1테슬라를 1웨버 퍼 제곱미터니까 4번
만 가우스가 되는 겁니다. 자속 밀도 1웨버/,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인가? 조금 전에 했었죠. 그렇죠? 3번 10의 4, 만. 비투자율이 1인 환상 철심, 환상 동그란한 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 암페어 턴/, 미터였다. 자, 이때 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비투자율이 더 커지게 되면은 철심의 세기도 더 세지게 되는 겁니다. 비투자율이 10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도 10배가 되는 겁니다. 뮤, 투자율이라고 하는 건 BH이기 때문에 10배로 커지게 됩니다. B는 뮤H, 그러니까 10배로 커지게 되어서 2번 10배로 커지게 된다.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800A 턴/미터일 때 자속 밀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B는 뮤H. 자, 뮤H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투자율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진공의 투자율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곱하기 H, 자기장의 세기가 800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500일 때 자속 밀도, 그러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 곱하기 500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답 나오는 거 2번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00A 퍼 미터인 점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자극을 놓을 때 자극에 작용하는 기자력. 자기장의 세기는 H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는 M이에요. 기자력 F는 우리가 MH로 계산할 수 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세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H 100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인가요? 그냥 8 나오겠네요. 그쵸?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8,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속은 전속, 기전력은 자속은 전속이 아니죠. 자속. 이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거고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자속은 전속이 아니라 자속은 전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이어서 이제 240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뒤에 이제 RLC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위원들은 최근에 난이도 조절을 해서 오히려 어려운 학습 분야에서는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조금 더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